네, 그럼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 협력실의 이지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화장품 수출 기업 대상 최근 관세 및 외환 신고 시 유의사항 교육을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신한관세 법인의 서영진 부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서영진 부대표님께서는 현재 신한관세법인에서 재직하시며 관세 및 통관,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과거 세관 및 관세청에서 기업 심사, 수익 통관, 관세 평가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으셨고, 또한 관세 평가 포럼 연구이사 및 사단 법인 관세 평가 연구회 사무 총괄로서 활동도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 세액 정산, 면세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연사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번째 세션 모두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강의는 4시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사전 등록 시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건설법인 서영진입니다.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는 좀 부드럽게 하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이는 청중도 없고 해서 그렇지만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재밌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B2C 수출입 가격, 그다음 B2B 거래 시의 수출입 가격, 그다음 그거에 따른 외환 관리 방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B2C 수출입 가격과 외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화장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게 어차피 이제 그 이 관심이 일어나는 게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우리가 그 이 화장품 수출이 이제 상반기에 아주 그 좋았고 지금 8월 10일 현재로 이제 감소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관세율 때문에 이제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수출 기업에 이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그 많은 그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서 세간의 외환 조사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회사 정도가 지금 음,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수출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월 19일인데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는 처음 겪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어젯밤에 겨우 다 만들었습니다. 또 내일 또 바뀔지 모릅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B2C 거래에 있어서 이제 화장품에 보면 이제 관세가 원래 없다가 이제 10% 됐다가 15%로 이제 돼 있고 소비세는 지금 현재 이제 판매세가 이제 5 내지 8%그 주정부별로 다른데 이게 없는 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세상은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8월 29일부터 800불 이하 소액 면세를 폐지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중국이
연간 500억 불 정도를 이제 소액 면세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홍콩, 멕시코, 캐나다 우회 수출까지 포함하면 뭐 훨씬 더 많이 이제 면세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한 60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역 흑자 규모가 이제 미국한테 보는 규모가 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마케팅 비용 많이 쓰면 뭐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과연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아모레하고 올리브영은 이제 글로벌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BA하고 FBM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액 면세가 이제 불가능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B2C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8월 29일 날 이제 그 면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면세를 이제 폐지하니까, 소액 면세를 폐지하니까, 이제까지 이제 연간 한 14억 개의 그 화물이 중국 산이 이제 그 중에 한 60%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B2C로 그 면세가 폐지되고 이 세율은 일반 세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B2C로 세금을 안 내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월 달 기록인데 이제 테무가 미국 광고비가 95%가 줄었고 시인이 7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그 해외 직구라 그래서 US 달러 150불 이하는 면세이고 FTA는 200불까지 면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기 모든 품목에서요. 그래서 연간 1억 8천만 건이 이제 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도 이제 지금 그 미국은 14억 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넘어가서 한국 세관에 이제 수출 신고를 하는데 수출 통관할 때는 지금 그 관세한 걸 받지 않는 200불 이하는 목록 통관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가 아니고 목록 통관으로 수출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이하. 그다음 400만 원 이하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뭐 목록 변환 간이 신고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작성만 간이하게 하는 것이지 정상 수출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식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간이 수출한 거, 정식 수출한 것도 관세한급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수출 신고에서 이제 그 이 관세법 241조가 신고 의무인데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이제 그 신고 안 한 거면 그 미수출죄에 해당이 되고 가격을 똑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제 허위신고죄에 해당됩니다. 허위신고죄는 이제 보통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수출 신고할 때 수출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관세법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통관 제도는 이제 미국은 FOB 기준으로 과세하고 한국은 CIF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미국은 이제 상호관식은 15%니까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수출국하고는 상관없이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국산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중국산 관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 이제 관세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수익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관세 금액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렇게 결정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미국은 2025년 초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면은 뭐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폴스 클레임 액트법이라고 하는 건데 최대 3배의 손해액의 3배의 벌금을 내고 추가 벌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더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수익 가격을 저가로 해서 관세를 줄이는 거, 세율이 0%인 거, 높은 세율을 피해서 세율을 HS를 잘못 분류하는 거,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HS를 분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잘못 분류하면 이제 손해액의 3배. 그다음에 원산지를 속이면 또 이제 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해서 이제 세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액의 3배의 벌금을 물리는데, 이거는 관세법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처벌보다도 훨씬 처벌이 셉니다. 그리고 추가 벌금도 보통 2만 7천 불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내부 고발 제도가 이제 휘슬이 호루라기를 불면
15에서 20%,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받은 벌금의 15에서 20%를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내부과를 해서 언더밸류에이션이나 뭐 미스클 그 HS 잘못한 거, 원산 지속인 거 이런 거 걸리면 되게 이제 큰 처벌을 할 거야라고 이제 이거 그 올 초에 아예 그 관세 상호관세 시작하기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원래 링컨 남북 전쟁 때 이제 그 납품업자들이 뭐 썩은 고기를 납품한다든지 뭐 총도 엉터리로 납품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를 이제 무역에다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익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 미국 이제 법규를 이제 약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FOB 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국에서 갈 때의 가격, FOB 가격이 이제 그 미국의 수익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운송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외되고, 일단 미국 내에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에서 미국에서 쓴 비용들, 그 다음에 그 미국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국제 운송비를 다 빼서 수출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밑에 참고 보면 반드시 식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증빙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증빙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라든지 뭐 설치 조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별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연방세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식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보나파이드 세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파이드 세일이 뭐냐면 진실한, 진정한 뭐 이런 판매라고 하는 건데 판매라고 하는 거는 그 대가를 주면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대가가 대가 없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탁 판매라든지 그다음 전자상거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미국으로 가긴 했는데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그냥 판매 대리인이다. 대리상이다. 중개상이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해서 보나파이드 세일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수출 신고할 때 전자상거래 물품, 위탁 판매 물품은 판매하고 나서 60일 내에 수출 신고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관이 그 외국한 화장품 기업들을 이제 외환 조사를 가서 수출 신고 가격을 제대로 정정했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신고 가격은 수출은 세금도 없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통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세금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통계가 그만큼 정확한 무역 통계 숫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그라미를 그 환율을 잘못해가지고 수출을 한 몇십억 불을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원화로 했는데 그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몇십억 불로 하니까 한 1000배 차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이 과다하게 책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중간에 알아보면요. 이제 IEPA 법에 의해서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1917년에 적성국 무역법이라고 해서 독일하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 TWEA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모든 수입 물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이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1970년대 경기 침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는 15%를 우리한테 매기고 다른
뭐 중국은 아직 이제 합의는 안 됐지만 뭐 30%또 어떤 뭐 인도는 25%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관세율은 15%로 제한하고 적용 기간도 최대 15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CIT 국제무역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지금 상호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1차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 어, 법원에 이제 항소 재판을 하고 있는데 8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보시면 이게 취소되면 우리가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게 지금 받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거를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수입업자가 받든 뭐 그 수출업자가 받든 다 이제 받을 거 아닙니까? 받게 되면 미국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대공황이 나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상호관세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잘 보면 제가 이제 무역법 122조가 관세율이 15%를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5% 협상을 해준 거는 최대로 협상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적용 기간도 이게 15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9월 4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 무역법 1974가 대단히 중요한 그 법인데 이거에 의해서 그 판결이 상호관세가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품목별 관세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품목별 관세가 이제 뭐 반도체는 200%다, 300%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리저너블 케어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통관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밑에 사례가 있는데 그 끼워 팔기입니다. 물건을 끼워 팔면 하나의 가격이 다른 끼워 파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 그 끼워 파는 물품 때문에 그 거래 가격은 신고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왜 부적절한지는 이제 뭐 사유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주의를 수입자가 기울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리저너블 케어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그냥 과세 때리고 그 가산세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모든 업무에서 리저너블 케어라고 하는 뭐를 하는 사람은 국가한테 뭐를 신고하는 사람은 적정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몰랐어요. 난 뭐 그거와 상관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안 통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 평가에서 이제 아까 보나파이드 세일, 그다음에 이제 리저너블 케어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B2C 미국 수입 가격.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제 아마존 현지 판매 가격의 적당한 수준 70%, 우리는 80%, 우리는 60%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해왔었습니다. 경우들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미국 그 세관에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DDP로 많이 보내고 DAP 같은 거 많이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DDP로 보내든 뭐 FOB를 보내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FOB 가격을 정확하게 하고 어, 아까 이제 빠진다고 했던 운임, 보험료, 그다음에 그 미국의 내륙 운임, 뭐 관세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제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본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제하고 FOB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야 그거를 기준으로 곱하기 상호관세 15% 해서 관세액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뭐 1, 2%, 3%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 영업이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B2C 거래를 할 때는 FBA하고 FBN 거래인 경우에는 미국 발생 비용 제외하고 해상 운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FOB 가격으로 제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 후 이제 발생 비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관세평가 협정, 그러니까 미국 관세평가 협정은 미국의 그 관세법을
글로벌하게 이렇게 옮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도 자체가 미국 제도를 그냥 갖다가 보고 뺏겼다 이렇게 생각한 뭐 약간 이제 조정된 건 있지만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룰들은 그 글로벌 룰은 미국 룰하고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트럼프 룰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 이후에 발생한 운송 비용, 그 내륙 운송 비용, 그 다음에 수입의 관세 제세,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마케팅, 연구, 시장 테스트를 위한 비용 이런 것도 다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그 광고 비용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광고를 하면 판매자 물품이 더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광고비 중에서 수입 후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비는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FBA 그러니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풀필먼트 바이 머천트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이 모든 걸 이행하는 그 풀필먼트가 이제 이행, 수행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 창고에 갖다 놓으면 저거들이 사이트에서 있는 거를 자기들이 이제 뭐 해서 배달까지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계약 조건들은 이제 다 이제 선택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프로모션 할인, FBA 수수료, 광고 비용, 아마존 수수료, 그다음 환급해주겠다고 해서 취소한 거, 또 매출했다가 취소한 거, 뭐 비용 취소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가 받을 그 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때의 가격으로 FOB 수익 가격을 이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FOB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상 운송 비용, 항공 이런 것도 이제 다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먼트 바이 머천트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면 아마존처럼 서비스가 이제 뭐 좀 모자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PL 업체를 써서 미국 내 배송이라든지 뭐 다른 또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대충 계산해서 빼는 게 아니고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을 가지고 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 들어갈 때는 아직 비용이 발생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증빙이 있는 나중에 그 증빙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그것이 수입 가격하고 적정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걸 맞추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2C 거래에서 세관은 이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가격을 판매 후 60일 이내에 정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잠정가격 신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일치해서 너무 차이가 많으면 허위 신고죄로 이제 처벌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죄의 처벌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수출하고 팔아서 돈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수출 신고 가격은 임의로 뭐 좀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은 그 통계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가격하고 돈 들어온 거하고 맞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2C 기업의 FOB 수출 가격을 잘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FBM, 뭐, FBA 거래 형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내륙운송비 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을 해서 재무회 회계에서 이제 계산을 수출 관리에서 계산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화는 이제 FBA인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다 차감하고 이제 회수가 되는데 페이오니아의 이제 가상 계좌 우리 회사 가상 계좌로 이제 그 들어오지 않습니까? 팔리면 이제 다 꽂히니까. 그게 다시 이제 그 외국한 그 은행의 그 외화 계좌, 외화 통장 계좌로 돈이 이체될 때가 외국환이 영수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상계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물건, 이 대금이 이제 당연히 화장품 판매 대금이니까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거잖, 명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신고해야 될 것들은 다 제대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가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약간 쟁점되는 게 이제 광고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 5-4조에서는 상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이제 받는 금액이 상계하는 금액이 5,000불 이하인, 그러니까 상계하는 금액이 5,000불. 그 상계라고 하는 거는 10,000불에서 5,000불 빼서 5,000불 되면 다시 10,000불에서 3,000불 빼서 7,000불 되면 3,000불이 이제 상계 금액입니다. 이것이 5,000불 미만인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상계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수입 대금과 당해 수출입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료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규정을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제가 이제 7호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수출입 대금과 당해 수출입 거래에 수반되는 중개 대리점 수수료 등 그러면 이제 창고료 이런 것들은 되는데 광고 비용은 아마존 광고 비용은 그러면 여기 등에 해당돼서 상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등의 범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 업체에서는 이제 수출 기업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광고비 빼니까 거기 그 수출 대금에 포함된 거니까 상계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금 관세청이나 외환 당국에서는 신고를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게 지금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가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부과될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뭐 당해 수출입 거래는 그러면 당해는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때 이게 정산을 받을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받든지 뭐 한 달에 두 번 받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는 그 기간으로 되는 거고 판매는 건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 1대1 안 돼. 그래서 당해가 아니야. 이렇게 광고는 그냥 그 물건을 광고하는 거 맞지만 그것이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당해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한 100여 분께서 들어오셨는데 플랫폼 광고비는 별도의 광고회사 광고비 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기 신고 예외로 빼줘라. 이거 언제 뭐 외국한 은행에 가서 신고하고 뭐 하냐, 해봤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외 규정에 넣어달라, 과태료를 안 매기게 해달라라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규정이 전자상거래에서 아마존이 광고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만드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이나 규정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B2B 거래에서 이제 어, B2B 거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화장품 유통 채널이 이제 세포라,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이베이, 뭐 드럭스토어가 이제 CVS가 월그린,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뭐 메이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고 나면 우리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 이제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이거 모든 산업입니다. 그 중소기업은 2,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관세율이 15%이니까 수출 비중이 30%면 이거 계산하면 4.5%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의 모든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4.5가 전체의 4.5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 매출의 4.5. 그래서 미국 트럼프 관세로 해서 우리가 그 지금 상반기처럼 그 수출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관세를 우리가 다 납부를 해준다든지 수출 가격 인하해서 하게 되면 전부 적자가 나는 겁니다. 전부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은 부품 업체들은 지금 적자 나는 업체들 되게 많습니다. 현대차만 영업이익이 이제
수출도 이제 증가했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은 다 적자 난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판매 마진이 30%라고 하면 이게 이제 관세가 없을 때는 한 140 정도, 그러니까 100원에 수출하면 140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게 이제 뭐 아마존 이런 수수료는 이제 또 따로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무시하고 하면 그래서 7.2%만 부담해도 그 소비자 가격이 10이 인상되고요. 그 다음에 15%를 그 관세율을 다 그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면 한 2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환갑비가 30%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한국 수출 기업은 영업이익 손실을 난 상태로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지금 경기도 지사님이 관세 협정이 대단히 성공적이다. 앞으로 한국 위기 극복 DNA를 발휘해서 뭐 국제무역 질서를 잘 대처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으신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대충 살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어, 하루속히 관세가 줄든 없어지든 해야 되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영업이익 손실을 어디서 보충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미국에서 가격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의 화장품 가격 올리고 다른 동남아의 가격 올리고 유럽 가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한테 관세 금액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다 가격을 물가 인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현대차 가격을 다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다 올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못 올리는데 올릴 수 있지만 못 올리는 데는 피해를 이제 그대로 입게 되겠죠. 소비자가를 못 올리는 데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히 이제 수출 기업의 이익 감소, 수출 축소는 결국 그 노동력과 그러니까 이제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시 구매력 감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 제품 이제 사라고 이제 규제 완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제품 좀 괜찮은 건강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결국은 이제 관세 때문에 이게 줄어들게 되는 시장 전체가 줄고 미국도 아마 이게 장기간 가면 엄청나게 침체를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은 미국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물가를 인상시키게 되고 시장의 소비자는 재화를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재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가 지속되면 장기간 침체는 겪게 될 우려가 있고 이제 일시적으로 과거의 역사에 의해서도 1936년, 35년 스무트 올림픽 썼을 때 36년에 호황이 있었고요. 1971년, 72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을 때도 한 1년 정도는 경기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올해 괜찮았는데 내년부터는 어,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그 8월 12일 날 경제인연합회하고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관세가 옆에 집을 거지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를 어떻게 B2B 거래에서 이제 줄여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까 이제 FOB 가격 똑바로 신고하도록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 이 연속 거래 그라고 해서 그 이제 생산자가 있고 중간에 유통 마진을 먹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은 이제 하나, 둘, 이제 뭐 4단계 거래도 있고 3단계 거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거래에서 이 첫 번째 거래, 그러니까 그거를 퍼스트 세일즈 룰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80불에 사서 한국에서 100불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면 이때 이제 80불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퍼스트 세일즈 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초의 거래가 실질적 판매 거래해야 됩니다. 보나파이드 세일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니까 연속 거래라도 다 소유권 이전돼야 되는 거래고요.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데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상 가격이어야 되고, 뭐 제3자 간의 거래는 제조회사하고 중간상하고 판매회사가 다 각자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보나파이드 세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80불로 신고하려면 필요 서류가 이제 모든 서류가 이제 어, 있어야 되는데 인보이스, 수출업체 인보이스, 제조업체, 수입업체한테 발행한 인보이스, 그 다음에 직업 증빙 서류, 선적 서류, 뭐 단계별 계약서, 이런 서류들을 이제 갖추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는 보나파이드 세일, 그 다음에 정상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이제 사례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의류하고 신발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류하고 신발은 과거에부터 8%, 16%, 32%의 세금이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까지 어, 의류에 대해서는 세금 관세에 진심으로 많이 받았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매기는 게 이제 업체들이 막 요구를 하거든요. 지금 철강 50%지 않습니까? 철강협회가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황금 모자 주고 하니까 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신고할 때는 이제 수입 신고서에 F라고, 그러니까 가격 옆에 F라고, 이제 F가 퍼스트 세일을 뜻하는 F를 기재하고 하게 되었고요. 어, 그 그리고 이제 요건은 지금 이제 WCO하고 EU, 우리나라는 퍼스트 세일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국으로 갈 때 FOB 가격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만 지금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세일로 해도 돼요. 그 대부분 다 라스트 세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류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퍼스트 세일 룰을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중간상이 먹는 마진이 한 15에서 2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5, 80 이렇게 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판례가 일본의 이제 철도 차량을 어, 일본에 있는 업체가 다시 이제 미국 업체로 보낼 때 이때 이제 가와사키 산업에 있는 그 가격으로 미국 수입 가격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요거에 대한 적용 요건은 미국의 지금 CBP 사이트에 가면 판례 사례들이 한 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회사가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중간상의 역할은 반드시 이제 둘 다 구매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특수관계 독립된 거래라서 독립된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부터 제조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미국으로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다가 캐나다 갈 거에 다시 방향을 틀면 인정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 베트남이든 한국에서 출발할 때 생산 공장에서 출발할 때 미국 가는 게 확정되어 있는 서류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퍼트 세일즈 룰을 적용을 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이 있는 회사들은 얼마를 줄이면 될까? 관세만큼만 줄일까? 아니면 관세보다 좀 더 줄여서 좀 더 줄이고 나중에 이제 돈을 판매가 금액에서 이제 회수할 수 있으니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도 이제 법인세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뭐 세금이 이제 관세만 있는 게 관세, 판매세, 뭐 배당 소득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미국은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가능한 정보로 신고하고 1년 내에 어, 조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엔트리가 이제 수입 신고고 엔트리 서머리가 이제 한 달 내에 하는 서머리 신고인데 다시 1년 내에 이제 리퀴데이션을 해서 조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요것들이 이제 틀린 것들이 있으면 뭐 버스 떠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챙겨서 이렇게 어, 우선 HS 분류, 그다음 가세 가격, FTA 적용 이런 것들은 이제 챙겨 먹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이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제 화장품 기업 한 10개를 서울세관 외환에서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외환 조사를 올해 외환 검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제가 외환 검사하고 외환 조사가 뭔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검사는 어,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이제 뭐 외환이 그러니까 물건 팔았으면 돈 들어와야 되고 또 물건 샀으면 돈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게 외환 검사고 외환 조사는 환치기 그다음에 이제 재산 국외 도피, 자금 세탁 이런 거를 이제 혐의를 잡고 그 압수영장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외환조사입니다. 그래서 외환조사는 불시에 회사를 들어오는 거고 외환검사는 미리 이제 공문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조사는 우리가 이때까지 기업심사, 어, 기획심사 이런 데 그 용어가 이제 바뀌어서 관세조사, 채무조사니까 관세조사 이렇게 해서 전반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HS도 보고 과세가격도 보고 세율도 보고 뭐 그다음에 외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관세조사고 그 중에서 외환만 떼어내서 보는 것이 이제 외환 검사입니다. 근데 외환 검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잘못됐으면 관세가 증액되는 그러니까 관세가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뭔가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관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25년부터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업체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검사를 받아본 기업들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확 늘었습니다. 확 늘어가지고 뭐 화장품 회사도 이제 원래 이제 저도 뭐 세관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에 항상 무슨 검사나 조사나 세무조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집에는 가면 적자 보고 있는데 가서 막 울상인데 가가지고 뭐 이 법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면 조사하는 사람도 뭐 잘못되긴 잘못됐다 하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는 집에 가니까 화장품도 지금 현재는 잘 되는 집들이 많으니까 아 우리도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뭐 원칙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법에서는 수출입 가격 조작 관련된 수출입 가장 신고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환치기 이거는 그다음에 지급과 수령, 15조가 지급과 수령, 그다음에 16조가 지급 등 방법, 뭐 18조가 자본거래, 17조가 이제 지급 수단의 수출입 이런 건데 요것들은 이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세조사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통관 담당자 알고 재무 담당자 아는데 외환검사는 기업의 관심도가 낮습니다. 네, 낮아서 특히나 수출 영업 관리 담당자는 외환을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수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외환검사 자체가.
그래서 외환 이제 그 수입은 관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더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외국으로 수출인 경우, 그다음에 자본거래에 대해서 이제 또 인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서상에서 삼자 지급, 계약서에 아예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계약돼 있는 거, 그거 다 신고해야 됩니다. 상계 신고, 상호계산, 보고 의무, 그다음에 대금 지불하고 사유하고 송금 사유가 불일치한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그래서 이제 세관이 뭐 검사를 해도 돼? 왜 하는 거야? 왜 나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 20조 시행령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외환검사권은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게 검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은행 쪽 가기 바쁠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은 기업들 하지만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것이 관세청이 이제 되게 많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검사는 임의조사고 외환 수사는 이제 강제수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용어가 검사하는 거, 검사 요원, 그다음 검사 대상자, 그다음 서면 검사, 실질 검사, 공동 검사. 공동 검사는 아까 그들 금융감독원 같은 데하고 한국은행하고 같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서면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서면하고 실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서면하면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서류 달라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불편함도 있다고 하는데 서면 하여튼 회사를 방문 안 하기 때문에 편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실질 검사는 20일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이내에서 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조사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외환은 스스로 잘못했어요 하면 50% 깎아줍니다. 과태료를. 그 관세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깎아주는데 과태료는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게 잘못한 걸 발견해서 하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외국환 거래법 자체는 사실 누가 이제 신경 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도 있고 처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너저분하고 뭐 외환 거래법 정말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좀 깎아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제 가져갔다가 14일 내에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를 열어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요즘 다 열어서 일일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협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만 더 보면 검사 자료의 검토와 확인을 위한 관련자의 세관 출석 요구 이렇게 하는데 세관 출석하면 세관에서 이제 막 질문지 받고 우리 이제 그 검찰에 뭐 출석하고 이런 것처럼 진술서 작성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의 처리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삼자지급, 다자간상계 그런 자본거래는 4% 과태료가 있고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과태료는 2%입니다. 상계, 사후보고 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자본거래. 그래서 뭐 사후관리나 이런 걸 외국은행이 하고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에 뭐 투자 사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한국은행인데 그거 누락하면 그리고 뭐 깎아주는 것도 이제 뭐 중소기업 깎아주고 50% 경감해주고 하는데 경감 요인이 두 개 결합되더라도 75% 이상은 안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범죄로 되면 이제 범칙 조사로 전환되면 검찰로 고발됩니다. 범칙 조사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세관에서 처리가 안 되고 검사가 이제 지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수출입 거래, 경상 거래는 용역 거래 이런 거는 50억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나가는 것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 고발됩니다. 그리고 자본 거래 위반은 20억 이상. 그다음 지급 수단은 3만 달러 이상 되면 검찰 고발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회사는 뭐 화장품 하니까 뭐 50억은 나갈 거 없어. 뭐 자본 거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업체들, 설비 나가는 업체들 이런 것들은 50억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직원이 무지에 의해서 알지 못해도 위반이 되면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무지라도 처벌받습니다. 몰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직업수단이 화폐 이런 거, 페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니까 국적하고 상관없이 거주자, 한국에서 183일 이상 있었던 사람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외국에 있는 사람은 비거주자. 해외 직접 투자, 자본거래, 지급 방법 등의 절차. 원인 거래가 있어야 지급하고 수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거래에 맞게 지급 수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의 기본 절차는 증빙 내고 인보이스 하고 이게 4-2조 있고 외국한 은행 통해서 돈 보내야 되지. 내가 뭐 친구한테 돈 보내면 뭐그 미국 여행 가는 애한테 돈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 인보이스라든지 용역 계약서를 그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환과태료가 다른 법률이나 이런 거에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환거래법에 의해서도 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거래 건별로 지급 수령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기간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미리. 그 다음에 당해 거래 당사자 간의 지급 수령.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해야지 제3자한테 수령하면 이게 이제 그 과세나 규율이나 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외국한 은행 통하지 않은 거는 또 이제 신고해야 되고, 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그럼 신고 의무는 상계 신고, 상호계산, 다자간 상계, 제3자 지급, 뭐 기간 초과 지급 이런 의미들은 요즘은 이제 챗GPT 발달돼 있으니까 상계가 뭐예요? 뭐 제3자 지급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이제 하시면 기본적인 판단은 그걸로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용어가 용어가 있다, 용어의 뜻이 대충 뭐다 이거를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관세청에서 외환 분야만 심사하는 정기 외환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환 거래법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위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처벌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수입한 거하고 지급한 거, 그다음 수출한 거하고 영수한 거, 뭐 다른 이제 용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관리를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수출 신고 현황, 수출 신고를 이제 찍으면 밑에 보시듯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별로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정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정정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화장품 수출하고 클레임을 받으면 클레임 그 대금에서 이렇게 차감하지 않습니까? 그 클레임 체금할 때 상기 신고를 안 하면 상기 신고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그 회사가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광고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태료를 이제 많이 이것이 상기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기 신고를 해야 어, 그것이 이제 과태료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고, 또 현지법인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운영비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세관이 관심을 갖는, 화장품 기업에 대한 외환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환은 이제 한번 지나고 나면, 이게 추정이 되거든요.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미국에도 팔아야 되고, 일본에도 팔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제 지금 뭐 큐텐이나 라쿠텐 뭐 들어가고 또 뭐 미국에, 일본에 이제 수익 관리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거 알면 일본 거는 금방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C 기업이 이제까지 그 김포나 이런 데서 이제 개별 포장해서 이렇게 면세로 들어갔던 거는 전환이 아마 곧 9월부터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전환이 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한관세법인 두 페이지만 소개드리면 저희는 이제 관세 컨설팅, 그다음 수출입 통관, 그다음에 창고, 운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학동역 8번 출구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이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바로 앞이니까 그 스타벅스 건물이니까 이제 바로 나오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인천, 부산, 구미, 청주에서 통관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진출한 기업들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통관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제조기업들이 나가 있지만 또 이제 컨설팅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원이 한 10명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저희들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주에 이제 그 고객사로부터 질문 받는 주요 질문이 한 100개 되면 베트남 법인으로 거의 100개 질문 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통관도 있고 이제 뭐 컨설팅도 있고 하니까 그 유료로 이게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뭐 무료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코드 파트너스라고 미국의 이제 화장품하고 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그 레귤레이션 쪽으로 지원하는 회사. 그다음 코드 시스템즈라고 이제 그 수출입과 관련된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신한인비스타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김포 아라뱃길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관청 24년, 신한관세법인 10년에서 34년 근무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23살 때부터 직장 생활 해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궁금하신 거 있다든지 하시면 메일로 또 방문해서 또 이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나시는 것들은 정리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Q&A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님께서 화장품 관련 최근 관세 및 외환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사전 등록 시 참가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 일부를 중심으로 연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PPT 공유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DPP로 수출할 때 관세는 어떻게, 네, 누가 지불하나요? 그 이제 원래 들리시죠? 그 DDP는 이제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납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그러니까 포워더나 수입업체한테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대리인이 아닌데 수입업체를 대리인으로 해서 관세를 송금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은 그걸 포함한 금액을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DDP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네가 내라. 그까지는 계산할게. 근데 이제 DDP로 하면 가격을 더 우리가 얹어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관세 절감 방안 및 추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상호관세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환급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기존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전가됐고 이것이 금액이 워낙 커서 미국의 그 지금 연간 이자가 1.2조 달러인데 여기서 받은 관세가 지금 600 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이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받은 게 135조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판결 이후에 상호관세를 중지하고 품목별 관세에 집중할 가능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려면 이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출 신고서 작성하면 우리나라는 계산하는데 얘는 이제 지금 밑에다가 한 줄 더 쓰면 세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 더서 15 해서 계산하면 그냥 그 세금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관세율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15%, 일본은 5.8%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품목들은 뭐 신문에서 보시는 것도 있고 또 미국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4월 달에 그 모든 기업들 대상으로 작업을 했는데 또 이제 계속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호 관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호가 이게 이제 그 실행세율이라고 해서 Most Favored Nations Tariff.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고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국가한테 이때까지 똑같은 세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중국도 0%, 한국도 0%, 뭐 그 품목별로 0%에다가 상호관세 15%. 그래서 15% 더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세율이 의류 같은 경우는 8%, 16%거든요. 그럼 8% 더하기 15% 하면 의류는 23%. 그럼 16에다가 15 더하면 31%. 그래서 의류 기업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하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그럼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미국이 상호 관세는 중국, EU 등이 자국산 보호 정책을 강화하게 될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수출국의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1935년 스무트올리법 시행했을 때 그 36년 미국 경제 호황이 왔다가 37년부터 2차 대전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글러가면서 1945년에 비로소 경기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인하 이외에는 사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1998년 IMF를 하고 나서 그 IMF 돈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뭐를 했냐 하면 일본산 일본산에 대해서 그 TV하고 그다음에 그 LC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수입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게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IMF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에 그거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LG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됐었거든요. TV가 이제 일본 TV, 소니 TV가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우리 제품이 비로소 제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 TV에서 이제 그래서 시장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는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에 못 파니까 중국하고 인도, EU에다가 막 이렇게 막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무역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보호무역적이 강화되면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이 그 스무트 올리브 하니까 영국이 프랑스산 와인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산 와인이 미국 못 가니까 영국으로 오니까 영국에서 수입 금지시켰어요. 치즈도 수입 금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는 영국산 면화 수입 금지.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잘 달겠고, 이거 지금 미국의 피해 덜 가도록 아마존 수수료 제발 좀 낮춰주세요.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절감안 품목 혹은 제품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 잠깐, 전, 모든 분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다 뜯지 않은, 네? 괜찮나요? 오케이. 예, 괜찮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관세 절감안 품목 혹은 제품 유형. 자, 그 FTA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15% 관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제가 아까 무역법 1974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소송하면 결국 15% 중국도 15%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FTA 했는데 이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29일부터 폐지하는 그 소액면세 폐지하는데 200달러는 한미 FTA 합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200불은 해주세요라고 지금 제가 보기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야 이제 그 공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협상을 하도록 협- 회사에서 그 뭐 산업부나 그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수입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B2C 거래인 경우에 이제 아마존이 더 이상 그 현재와 같은 수익을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수수료 그래도 지금 현재 그래도 돈 제일 많이 이 우리 화장품 팔아가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데가 아마존이고 아마존에 이제 수수료 인하해달라고 하고 사실 미국 판매자, 미국 수입자, 그다음 우리 수출자, 생산자 지금 마진 되게 이제 적은데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판매 가격 좀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전부 그 인상한 것만큼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시장 확정을 위해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면 그 이제 저는 많이 인하하는 것 자체를 그 수입 가격을 많이 인하한 것 자체가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면세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니까 그 마스크팩 같은 거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뭐 묶음으로 막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유지하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공장 세워줄 때까지 공장을 세워 네가 그 우리나라한테 공장을 세워 그때까지는 이제 가격 인하를 해서 서로가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B2B 수출 시 관세 절감 방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FOB 수출 가격하고 포스트 세일즈 룰 적용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제조 거점, 제조국을 다변화하여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려는 전략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제품이 지금 우수하고 안전하고 가격 싸고 그리고 이제 한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아니 미국이나 거기서 생산된다고 하면 영어로 표시될 텐데 그런 메리트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그 레시피를 이제 미국 미국에 생산되면 또 이제 그쪽에 그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ODM 업체, 뭐 콜마나 이런 데서 이제 진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그 뭐 미국에서 받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이 미국에 생산 들어가는 거는 기업들 중에 제한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아마존 등을 이용 시 통관 수입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말씀드렸죠. 그 미국 내 비용 제하고 직접 회수되는 가격으로 정하는데 여기에서 3PL에서 지불되는 가격들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BA 창고로 물건을 발송할 때 어떤 금액으로 수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FBA 수출 가격 지금 책정한 제가 이제 회사들별로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수출 신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 금액은 미국 수입 신고 금액은 돈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때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낮추는 방법 연구해야 되고 수출 가격은 막 1, 뭐 숫자 아무렇게나 하시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허위 신고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가격 인상은 8월 29일 지나니까 9월 1일부터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진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소비자를 항상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8월 29일 되면 직구가 없어지니까 직구 없어지니까 이제 그걸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용 인보이스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제 DDP도 FOB 가격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그 FOB 가격 기준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작성하지 않으면 DDP 가격으로 인보이스가 작성되면 그 기준으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은 이제 사실 컨사이먼트, 위탁 수출입니다. 위탁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 후에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에 컨사이먼트, 온 컨사이먼트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위탁 판매가 약 80%, 소규모 B2B 거래가 15%, 무상 샘플 5%로 판매가가 채널별로 다를 경우 인보이스 밸류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B2B 오더 같은 경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더를 받고 선적을 할 수는 없어서 미국에 재고를 두고 바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적 시에 미리 밸류를 채널별로 나누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제 우선 B2B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미국으로 수입될 때 가격이 달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고객 B2B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정하긴 하지만 B2 뭐 잠정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잠정하기 힘들면 그러면 그 통계적인 거를 이용해서 B2B가 우리가 대충 뭐 합의해봤더니 이 정도로 결정되더라. 그러면 B2B 가격 결정하고 아마존에 판매하는 거는 아마존 가격에서 빼서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달라도 되고 이 무상 샘플은 어, 이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절대로 이게 그냥 테스트용으로 쓰는 것이면 가격이 달라도 되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는 고객한테 주는 것들은 정상품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 수출 시 가격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상 샘플이면 유상 샘플 가격하고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포 세일이 딱 붙어 있어서 그것이 그냥 그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는 게 요 비율이 되게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뭐 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판결에서는 가격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뭐 옛날에는 프랑스 그 화장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용은 이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미국 세관 직원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출 가격 관리가 궁금합니다. B2C는 이제 판매 후의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신고 가격 정정이 필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허위 신고죄 검토, 외국환 거래법 상계 신고 검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이게 원래 이제
외환 검사를 나오는 게 금액이 다르니까 수출 금액하고 외환 그 영수나 지불 금액이 다르니까 이제 수입 금액하고 다르니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맞추기에 노력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뭐 고칠 건 고치고 냅둘 건 냅두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할 때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숙련 기술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미국이 1980년대가 이제 원래 그 최대 호황이었어요. 제조업이. 그때 2280만 명 제조업 종사자가 지금 이제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구가 3억 5천만이라고 하면 사실 1000만 명이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인건비는 그 제조업 인건비가 7에서 8만 불입니다. 1억이 좀 더 되는 거죠.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2만 5천에서 뭐 많아봤자 5만 불, 뭐 그 선이 이제 3만에서 5만 불이 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거의 7, 8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원료도 관세가 있잖아요.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의견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높아진 관세에 대한 비용 분담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급 업체와 수입사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관세 납부는 미국의 수입자가 합니다. 미국은 근데 대국이지 않습니까? 대국이면 실제 이제 미국의 수요가 위축되면 수출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수출자가 이걸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캐나다산 카놀라유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원래 500불이었다가 700불 갔다가 중국이 이제 올리니까 다시 600불로 가격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은 관세 납부액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분을 제외하고 나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플랫폼 이거 다 이제 분파해야 되는 겁니다. 분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하고 다른 뭐 동남아나 유럽 가격도 이제 인상해서 수출자 커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미국 화장품 관계도 없는 트럼프와 관계도 없는 그 국내 소비자, 그다음에 유럽 소비자, 동남아 소비자들이 이제 분담하게 되는 꼴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을 운영하고 있기에 B2C 수출입, 특히 제품 입고 및 통관에서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합니다. FBA는 지금 현재 이제 그 BL 통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묶어서 이렇게 과세 통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로 된 것들은 이제 과세로 전환될 거고, 그 FBA로 간 것들은 이제 아마존도 FBA로 간 것들은 이제 그 과세 통관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직구로 판매 정산금이 페이오니어를 통해 외화로 들어올 때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오니아의 가상 계좌에서 수출입 기업의 외화 통장으로 입금될 때가 외국한 은행에 증빙을 제출하면 되고 이때 광고비 같이 상기할 게 있으면 지금 상기신고라고 하니까 상기신고는 지급 방법 등 변경 신고 보고서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거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그다음 이제 질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환 신고 양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 규정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별지 제5-1호 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이유가 지급 등의 방법 변경 신고 보고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 속에 그 칸에 들어가면 상계 신고, 제3자 지급 신고,
그다음 외국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신고 이것들이 법률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신고를 해야 돼. 어디가 누구한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5-15 서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송금할 때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은행에서 챙기면 되는데 은행 외환 직원은 이자를 그렇게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 먹어도 이거 작성하라고 권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과태료 안 냅니다. 전부 그 기업 책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업체가 9억 과태료 맞았습니다. 9억 과태료. 과태료 9억이면 알고만 있었으면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과태료 9억 맞아갖고 소송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제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압관 거래 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출력해서 그냥 작성해보는 거 똑바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있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삼자지급 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율 신고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질문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영세율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부가세법 11조에 이제 영세율 수출하면 그 수출할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재화를 그러니까 원재료를 살 때 이제 부가세를 받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을 하면 이 냈던 부가세를 이제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부가세 낸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출 대금 입금 명세서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증빙으로 그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제 그 만들었을 때의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관세청에서 수출 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다 통보됩니다. 그래서 수출 목록하고 아까 신고 필증까지는 아마 제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금 입금 명세 뭐 연간으로 다 했더니 뭐 얼마 우리가 매덕 들어왔습니다. 뭐 30억 들어왔습니다. 50억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영세율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계 신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 상계 처리를 할 때 신고 또는 상계 처리 후 1개월 내에 사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상계 시에는 이제 상계하는 것이란 게 큰 거에서 작은 금액을 빼서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상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인보이스가 있겠죠. 원래 이제 채무 인보이스가 있고 채권 인보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계약서, 크레딧 노트, 뭐 인보이스 이런 다양한 용어로 쓰게 되는데 그런 입증 서류를 제출해서 그 외국은행에서 이제 이번에 뭐 내가 받을 거는 100만 불인데 줄 거는 20만 불이에요. 그럼 80만 불만 받을게요. 요거를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같은 서류는 이런 계약서가 꼭 뭐 인보이스가 작성 안 되고 이메일로 하는 것들은 클레임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뭐 한 10,000개 수출했는데 1,000개는 이제 불량 났어요. 그럼 이메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그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5-1호 서식 작성해야 됩니다. 외국은행 담당자가 못 챙깁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TA 인증 수출자의 경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한미 FTA가 이제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그 단일 산업에서 이제 뭐 MFN보다 FTA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한미 FTA 협정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여러 국가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재무장관 데센트하고 이제 상무장관 드니기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USTR에 이제 그, 그, 되게 제가 보면 상무장관님은 잘 모르겠고 베센트 장관이나 이제 그다음에
미 무역 대표부 그 장관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 트럼프도 이제 뭐 대단히 이제 더 판을 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게 좀 누그러뜨려지면 FTA를 살려달라.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 의견 모아가지고 복지부하고 산업부에 전달해서 그때 이제 의견 내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환 검사를 대비하여 주력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그런 법률적 용어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클레임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영업 관리. 지금 그 상계 위반은 전부 상계 신고 위반은 수출 영업 관리가 사고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이제 외국은행에 가는 사람은 이제 회계팀에서 가잖아요. 자금이나 회계에서 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아는데 이 보통 외환 담당이 은행을 가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짬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 보고 잘 못해. 뭐 잘못해도 뭐라 그러지도 못해. 고참이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뭐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니저한테 밑에 직원이 뭐라하면 뭐 자기 라인에 보고 안 하고 니 왜 엉뚱한 데가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수출 영업 관리 담당자 오늘 이제 저 자료 이제 아마 공개될 겁니다.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 하시면 외환과태료 수천만 원, 수억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실시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서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제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수출권에 대해 원화 입금 진행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죠.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니까 됩니다. 그리고 삼자 영수라고 있는데요. 삼자 지급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삼자 지급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삼자 지급 안 되거든요. 근데 삼자 영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 영수 되고 원화 입금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럼 다음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출자면서 수입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제조사 인보이스를 통한 퍼스트 세일즈 룰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거 지금 음,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됩니다. 되는데 제조사하고 그 중간 회사하고 저쪽 회사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니까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이 다르면 특수관계인 경우는 가능한데 동일인 경우에는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 퍼스트 세리즈 룰은 미국 CBP 직원도 잘 모릅니다. 이게 그 비율이 의류만 과거 6%고 나머지는 0. 몇 %라서 미국 세관 직원한테 물어도 명확하게 답 못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연구해서 밀어붙이면 되겠죠.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토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아마존 플랫폼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 대행 및 마케팅 전체, 아마존 말고 인스타, 틱톡 등에 대한 대행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관세 절감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수입 후에 발생 비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나 이런 대행을 맡겼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 맡겼더니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 있는 거기다 맡기면 우리나라 업체는 미국에 맡긴 금액을 오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불명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대행자를 쓰게 되면 그 대행자가 다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또 대행자를 쓰잖아요. 그럼 비용 구조가 그 국경을 기준으로 그 미국이냐 한국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아마존 FBA로 해상 수출권들을 주기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직접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희 대표님께서는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undervaluation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언더밸류에이션은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더밸류에서는 이제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어, 가상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임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게 언더밸류에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최대한 비용을 빼서 책정하는 게 이제 그 절감해서 신고하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거죠. 낮은 가격하고 언더밸류에이션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찾아보라고 한 이야기인지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언더밸류를 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건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문건에 FOC, 무료 샘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출 신고 금액은 물품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제 입금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 제품 10개 구매 및 10개 무료 샘플을 제공할 시 총 20개를 $50에 파는 건데 수출 신고는 20개 $50로 해야 하는지 20개 $100 물품 가치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보이스에 이제 그 프리 오브 차지라고 쓰면 그거는 이제 그 원래 물건 가격에다가 플러스해서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 오브 차지 10개, 그다음에 유상 10개면 합계 20개인데 20개를 그러면 $5씩 나눠 갖고 $1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였기 때문에 10개가 $100이기 때문에 FOC도 10개가 200불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 프리 오브 차지가 있으면 그거의 그 가격을 단가를 조정해서 하면은 $100로 신고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짜로 준 거를 공짜라고 하면 공짜는 정상품 가격에 업하는 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인보이스 작성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양이 많으면 단가를 조정해야 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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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화장품 기업들 외환 검사 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개별 회사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광고비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 신고를 사후 정정 관련 FBA 판매가 품목에 따라 판매 기간, 가격이 다른데 실무적으로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건 수출 신고 당시 A, B, C 품목을 신고했는데 A는 7월에, B는 7, 8월에, C는 안 팔렸다고 치면 A, B만 사후 정정하고 C는 나중에 또 정정을 해야 하는지요? 그게 미국 측,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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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네. 그 미국 지사와 한국 지사 간의 B2B 수출로 인해 공급가를 정말 낮게 조정해서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아, 이거는 다음 질문인 것 같아서 앞에 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출 나가는 그거하고 팔리는 거하고 이 틀려가지고 정산 자체가 지금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팔린 대로 돈 들어오고 저거 되잖아요. 수출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원래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방법은 이제 베리레이쇼라는 방법을 쓰든 어떤 이제 사후 이제 정산을 하든 그런 경우에 어, 대- 원래는 이제
돈을 더 받게 되면 미국이 플러스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일정 기간별로 이렇게 플러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잘 안 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관세 조사를 하면 돈 받은 금액하고 이제 수입 신고한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추가로 추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정을 해야 되는 어렵더라도 세금을 추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미국 지사와 한국 지사 간의 B2B 수출로 해서 공급가를 정말 낮추게 조정해서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 지사의 자본금이 충분해서 결제 조건에 맞게 한국 지사로 대금이 지급된다는 조건 하에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전 가격이라고 트랜스퍼 프라이스를 설명드렸잖아요. 트랜스퍼 프라이스의 기본적인 그는 이제 암스랭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가격이 다른 기업들, 제품은 다르지만 다른 기업들이 하는 가격하고 판가 대비 이제 이게 브랜드 있는 화장품 같은 거니까 판가 대비 미국의 비용이 대충 다른 집들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야.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는 그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채택하겠어. 이렇게는 가능한데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만 안 놔둬요. 미국 세관이.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판매를 위해 미국 현지 창고 준비 중입니다. 자사 미국 법인은 세우지 않고 3PL을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판매할 가격이 $10라고 할 때 현재 창고 입고차 제품 발송 시 $1 제품 원가로 낮춰서 수입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11번 FBA 질문에서 $1 등으로 허위 가격으로 신고하면 허위 신고에 걸린다고 금액을 맞추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금액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건지요? 이제 원래 $10짜리 1불이면 이거는 지금 그 이제 이거 10분의 1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다단계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이제 10분의 1 가격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다단계는 이제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워낙 많이 날아가니까요. 나머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보통 판관비가 제가 한 60%? 높으면 70%까지 판관비 나오니까 그러면 어, 원가는 30%?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불이 맞을지 뭐 2불이 맞을지 3불이 맞을지는 이제 적당한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작업들, 그다음에 그 분석하는 작업들을 이제 의뢰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2B 거래에서 클레임으로 크레딧 노트를 발행했다면 기존 면장을 꼭 수정해야 하는 걸까요? 원칙입니다. 낮아지는 거는 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수입 기준으로, 미국 세관 기준으로 낮아지는 건 안 해도 되는데 높아지는 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트럼프도 바쁘니까 뭐 다 체크를 못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의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언더밸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관세가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직구 이것도 이제 없앤 이유가 해외 직구 이제 소액 면세도 없앤 이유가 거의 한 국가의 수출 금액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미국의 근무자가 300명 정도 돼요. 해외 직구. 그 사람들이 14억 건을 15억 건 정도를 처리하죠. 14억 건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300명 중에 조짜고 과장이라고 그 위에 국장이라고 노르고 이런 사람 빼면 한 250명 정도 하는데 250명이 14억 건 처리하면 아무리 밑에 아마존 직원이 있다고 아니 그 창고 직원이 있다고 쳐도 눈만 갖고 있어도 하루에 수백 건을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클릭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하지 마, 다 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제 여담으로 드려봅니다.
네, 그럼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서영진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를 메일 및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웨비나를 기획하고 연사를 섭외하고 있사오니 만족도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웨비나의 강의 녹화 영상은 대한화장품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